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 모의고사를 본 날은 여러분들 조금 쉬세요. 알았지? 가끔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조금 허탈한 마음에 그래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시험 본 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선생님도 오늘 막 이 촬영을 끝내야 하는데 피폐해진 마음으로 계속 찍는다고 해서 이게 촬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알았지? 그때는 좀 쉬고 다음날 찍으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본 날은 좀 푹 쉬시고 대신에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꼭 우리가 틀린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학 원에 있어서는 항상 춘식이가 함께 할 거니까 선생님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 꼭 맞은 문제, 꼭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워갈 게 분명히 있는 어떤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바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구학 원은요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이잖아요. 순대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몰라. 그러나 지원은 그렇다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총평은요, 뭐 크게 뭐 많이 말씀드릴 건 없지만 간단하게 역시 3월 모의고사랑 마찬가지로 4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모의고사하고 4월 모의고사가 평가원 수능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4페이지에 센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았지? 킬러급의 문제가 조금 빠져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이번 4월 모의고사 문제 괜찮게 정말 잘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비록 킬러급의 센 문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중킬러급의 중간중간의 문제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부정합의 문제라든가 4번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패색전선이 형성된 온대적이한 문제 8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자료 해석적으로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은 문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화이팅!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자, 7월 모의고사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자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 자, 1번 문제는 백예너의 대륙이동설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에 관련된 문제에서 백예너가 4가지의 증거를 제시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해안선의 일치.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대륙에서 동일 화석이 발견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빙하의 이동 흔적. 이 4가지가 바로 백연어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의 증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2가지가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나와 있죠?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우리가 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합쳐지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백예너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될 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던 습곡산맥이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다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지금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띈다 이거야. 연속성 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과거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지질구조의 연속성이 되는 거야. 따라서 과거의 고생대 말 판게아 시기에는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서로 붙어 있었던 산맥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빙하의 이동 흔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빙하는 고생대말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쌓인 빙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인도 대륙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인도 대륙은 지금 보면은 적도보다 약간 위에 있는 약간 저위도 지역이잖아. 그치? 그리고 북방부에 있잖아. 근데 이 인도 대륙에 있는 고생대 말에 있었던 쌓였던 빙하 퇴적층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인도 대륙이 과거에는 이쪽 남방부 쪽 남극 근처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남방부 고위도 지역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땅이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갖춰가는 과정 속에서 인도 대륙이 점점점 북상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언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신생대 때.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빙하가 미리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좋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 선지 확인해 볼게요.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가까웠다. 자, 당연하죠.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은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가까웠을 테고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대서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생대 초부터
얘네들이 멀어지면서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챙겨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고생대 말 때 더 가까이 거의 붙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맞는 선지 니은 고생대 말에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다. 맞는 얘기. 디귿 지점은 고생대 말의 남방부에 위치하였다. 맞습니다. 고생대 말의 남방부에 있었다가 점점점 북쪽으로 가서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 우리 플룸 구조론하고 열점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항상 우리가 플룸 구조론은 지진파의 속도 분포 자료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일단 가해 자료를 먼저 보게 되면 가해 자료에서 여기 B의 화산섬이 있는 요 지점의 연령이 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이고, 따라서 여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누가 있다? 열점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과과정상에서는 열점은 고정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지? 결국 이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열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이제 분출하면서 우리가 화산섬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잖아. 그런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파는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화산섬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전반적으로 북서쪽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라는 화산섬도 사실은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열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연령이 4, 3, 2, 1, 0으로 돼 있으니까 자, 동일한 시간에 이 거리 지점의 간격은 대체로 지금 현재로 오면서 뭐하고 있어?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서 좁아지고 있으니까 판의 이동 속도가 점점 감소했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연령은 이쪽으로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으로 오면서 판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경향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자, 열점과 관계에 있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은 자, 이쪽으로 갈수록 요 색깔이 진파의 속도가 느리지. 그럼 쌤이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자, 진파의 속도는요 원래는 밀도와 관계가 있어. 매질의 밀도, 로우가 밀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지점은 밀도가 작고 온도가 낮은 지점은 밀도가 클 테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진파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질의 온도에 어느 정도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자, 봐봐. 자, 온도가 높은 지점일수록 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 느리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가 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이 어두운 색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B의 화산섬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 바로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지. 그지? 뜨거운 플룸, 즉 플룸 상승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열점을 만들고 화산섬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됐지? 그리고 우리가 자, 이 문제에서 선지에서 묻진 않았지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어디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우리가 배웠었지? 여기가 멘틀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약 2,900km가 되는 거니까 바로 멘틀과 어디의 경계?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짚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가지고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해산 A가 생성된 이후 A가 속한 판의 이동 속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점 판의 이동 속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온도는 기억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찍어봅시다. 기억은 지금 여기 지점이야. 그치? 니은은 여기 지점이야. 여기는 어두운 색을 띠는 거니까 여기가 지진파의 속도가 니은보다 어때? 더 느려. 지진파의 속도가 더 느리다는 말의 의미는 온도가 더 높은 지점이야. 따라서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더 높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해산 B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해산 B는 요거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이고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것은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지만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을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호상열도는 서비평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호상열도잖아. 그치? 이거는 호상열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정답은 2번. 자, 우리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너희들이 3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자, 내가 니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내가 총평할 때 살짝 말할까 그냥 망설이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맞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문항을 틀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우리가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드백, 사후 처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후 과정이.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념이 부족한 문제, 개념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도 틀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료 해석이 안 돼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3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근데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좀 자료 해석적으로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이 틀렸다. 이런 학생들은 개념을 다시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니네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도 뭐 때문에 몸이 아픈지를 알아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쌤한테도 질문할 때 쌤, 제가 이번 모의고사 때 몇 점 맞았는데요. 저 개념 다시 봐야 돼요. 그 점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알았지? 물론 뭐 갑자기 5점 나왔어.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봐야겠지, 그지? 그런 경우는. 근데 애매한 점수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몇 번에 틀렸는지를 알아야 이 학생의 어떤 처방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다 일일이 대답해 줄 수는 없잖아. 또 내가 얘기하면 또 Q&A에다가 저는 이렇게 틀렸는데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지? 일단은 이런 3번 문제는 틀렸다면 개념이 조금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다. 알았지? 자,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에 진시대가 대까지만 특징을 암기해서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기에 해당되는 특징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진시대 A, B, C에 해당되는 기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특징은 앞의 문장보다는 뒤의 문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치식물과 방추충이 번성하였다. 이것만 가지고 정확히 기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고생대라고는 말할 수 있지. 근데 무슨 기인지를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힘들잖아. 왜? 방추충이라고 하는 녀석은 석탄기 때도 등장을 해서, 그지? 페른기까지 어느 정도 살잖아. 그럼 이때가 이것만 가지고 페른기인지 석탄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있잖아. 말기의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아, 요거잖아. 쌤이 뭐라고 그랬어? 지질시대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은 페른기 말 대멸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힌트를 가지고 요 A는 바로 페른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B도 마찬가지야. 삼엽충 필성 나와 있는데 삼엽충과 필성만 가지고 고생대라는 것은 유추할 수가 있지만 정확히 무슨 기라는 것을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하였다. 내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어류. 어류하면 뭐 떠올리면 돼? 어류의 시조인 갑주어. 그지? 이 갑주어 같은 경우는 오르드비스기 때 출현을 한다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류가 출현했구나. 얘가 바로 오르드비스기.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갖다가 지엽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C. 대형 파충류가 번성하였고 마찬가지로 파충류가 번성한 시기는 어느 정도 중생대 전반에 걸쳐서 파충류가 번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길을 딱 명확하게 찍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시조새가 출현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시조새는 얘들아 언제 출현하지? 그래, 우리가 중생대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라고 한다면 보통 쥐라기 때 출현해서 그때 번성하는 게 바로 시조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쥐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 3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은 물론 틀린 학생들 알았지? 지시대를 생각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자.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3번 문제하고 대비되게 이 4번 문제는 개념을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료 해석을 정확하게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4번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에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개념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해석적인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배운 개념을 원리적으로 이 자료 해석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일단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조건상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해성층 A, B, C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이 A와 B와 C는 전부 다 해성층이래. 그럼 해성층은 뭐지? 이 퇴적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바다 환경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바다 환경이었다는 얘기는 해수면 밑에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A의 퇴적이 완료된 이유라고 돼 있어. 그러면 완료된 이유부터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니까 여기 시점에서 이제 A가 퇴적이 돼서 완료가 된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네. 그치? 그럼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기 해수면이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부정합 설명하면서 꼭 원리적으로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지층이 융기에서 해수면 위로 노출되게 되면 무슨 작용이 우세하다 그랬지? 그래, 침식 작용이 우세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침식 작용이 우세한 구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간 거니까 요 A에 해당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융기, 그 다음에 다시 침강, 다시 융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지점은 어느 정도 해수면 위로 노출돼서 침식 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될 거란 말이지. 깎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시 내려간 거잖아. 그럼 여기는 침강이 된 거지. 그럼 땅이 내려가서 침강이 된 상태니까 여기 침강이 돼버리면 무슨 작용이 우세해? 퇴적 작용이 우세하다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 그치? 근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 요 시점이 A가 딱 퇴적이 완료된 시점부터 나타낸 거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A가 쌓인 다음에 누가 쌓여야 돼? B가 쌓여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잘 봐.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이 나의 자료에서 처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일단 A가 쌓인 퇴적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A가 이렇게 물 밑에 있는 이런 상태야. A가 쌓인 거야, 여기까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땅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해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이 A와 B와 C는 무슨 층이라고 했지? 해성층이라고 그랬어. 해성층. 게다가 지금 보니까 B와 C 사이에 뭐가 있어? 부정합 면이 있잖아.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는 융기 후에 침식을 받고 다시 침강 후에 퇴적 작용이 나타나서 퇴적이 돼서 거기서 부정합 면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부정합 면에 의해서 침식 작용을 받은 것은 여기 올라와 있을 때 침식 작용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요때 깎였다가 침강에서 새로운 퇴적물이 쌓여서 부정합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융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 지점에서 일단 A가 쌓인 다음에 A가 쌓인 이후 그 다음에 B까지 어느 정도 쌓인 거야. 왜요? B는 해성층이라고 했으니까. 해성층이라는 얘기는 해수면 밑에 있을 때 쌓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말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B까지 쌓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B가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 쌓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수면 밑에 있을 때 B가 어느 정도 쌓여서 얘가 이제 위로 노출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 B가 이렇게 퇴적이 또 된 거지. 됐지? B가 퇴적이 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지. 올라가서 지금 여기 시점이 바로 해수면 위로 노출된 시점이니까 이것을 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치? 지금 문제 조건은요, 누굴 기준으로 따진 거냐면 여기 스몰 a 얘를 기준으로 따진 거잖아. 요 지점 기준으로, 그치? 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렇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위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A를 대략 여기다 잡아볼게. A가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B가 위쪽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야.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봐봐. A가 한 여기쯤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한다면 A.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뭐가 있어? B가 이렇게 해수면에 노출된 상태란 말이야. 쌤, 근데요, 왜 A까지 해수면으로 노출을 시켰습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자료 해석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딱 A가 해수면에 걸려 있는 거잖아. 얘가 딱 걸려 있는 거지. 그럼 여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지점은 A의 어느 정도도 위에까지 노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뭐 정확하게 A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는 조금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 이 상태는 지금 A와 B가 어느 정도 해수면으로 노출되는 상태고 이때 깎여 나가서 B가 어느 정도 깎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B가 침식을 좀 받게 됐다가, 그지? 다시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누가 쌓여? C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요 다음 그림은 내가 좀 생략할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가 여기서 쌓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B까지 쌓인 다음에 여기서 B가 침식을 받다가 다시 내려가서 침각이 된 다음에 누가? C가 퇴적이 됐구나. C도 회성층이니까. 알았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융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합 얘기할 때 부정합 횟수가 한 번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융기 횟수가 2번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 과정에서 부정합이 있었고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노출된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 가지고 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퇴적 구조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점이층에 대한 설명이잖아.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이층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점이층은 여러분들 깊은 환경에서,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맞는 거! 니은, B의 두께는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B의 두께를 물어봤는데 B는 지금 여기 부분에서 침식을 받고 있으니, 그지?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일 때가 시간이 더 흐른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깎여서 더 두께가 감소하면 감소했지, 이 기역 시기가 더 두께가 더 두꺼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 A, B, C는 다 뭐라고요? 해성층이래요. 해성층. 그럼 해성층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래, 바닷속에서 만드는 지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가 위로 노출된 상태에서는 쌓여 안 쌓여? 안 쌓인다는 거야, 이 문제 의도는. 그렇잖아, 그지?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리는 거잖아. 해수 위로 노출됐을 때 쌓이면 이건 해성층이 아니지. 물 밑에 있을 때 쌓여야 해성층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쌓인 게 없어. 근데 어떻게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가 성립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디귿. C는 디귿 시기 이후에 생성되었다. C는 지금 다시 침강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주로 많이 쌓이게 된 건데, 디귿 시기 이후가 돼버리면 다시 해수면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 C도 해성층이잖아요. 해성층이니까 여기서 쌓이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이 해성층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적으로 침강이 됐을 때 퇴적작용이 우세하니까 이때 쌓여서 다시 위로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됐지? 자, 이렇게 본다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조금은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알았지?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자, 우리가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먼저 한번 정해보자.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 C가 있었네. 뭐 쉽죠 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D가 들어왔어. D가 관입해서 들어온 다음에 B가 쌓였을 텐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딱 보니까 부정합이 있잖아. 지금 여기서 절단된 느낌이 들지? 그래서 부정합이 있었어. 이것도 써볼게요. 부정합. 부정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쌓였어? 지금 보니까 B가 쌓였고요. B가 쌓인 다음에 다시 누가 들어왔어? 여기는 A가 들어온 이런 상태야. 됐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B에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가 나타나고 있네. 화석이 산출되고 있네. 암모나이트는 무슨 시대? 중생대잖아. 그러니까 요 B가 바로 중생대의 지층이구나. 요거까지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지금 D하고 A가 있는데 D가 얘고 A가 얘잖아.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보자고요. A와 D에 각각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Y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는 방사성 원소 X가 있다는 얘기고 D에는 방사성 원소 Y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A에는 방사성 원소 X가 있고 그 다음에 D에는 방사성 원소 Y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지? 그런데 생성 순서로 봤을 때 A가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이는 A보다 D가 더 많은 거야. 그치?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얘와 얘는 반감기가 한 번씩 됐다는 얘기잖아. 왜? 처음에 양의 2분의 1씩 둘 다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도 반감기가 한 번 왔어요. 얘도 반감기가 한 번 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둘 다 반감기 한 번 왔는데 D의 나이가 더 많아야 되려면 X보다 Y의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더 어때야 돼? 길어야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반감기도 누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Y가 X보다 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순서는 CBAD다. CDBA입니다. 틀렸어요. 자, 니은 반감기는 X보다 Y가 길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디귿 지층 C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층 C는 지금 여기 있네. 근데 B가 무슨 시대라고요? 중생대. 그럼 얘보다 더 오래전에 생성된 C에서는 신생대의 표준 화석인 화폐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네.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 자, 쉬운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마그마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마그마 생성 과정도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내가 개념 테크 트리 때 말씀드렸지만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 이 문제와 별개로 상당히 꼼꼼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선지가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자료 해석적인 어떤 디테일함이 아니라 뭔가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는가, 마그마 생성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우리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알았지? 내가 개념 테크 드릴 때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A가 바로 뭐냐면 해령이네요. 그럼 해령이면은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합니다. 자, 근데 뭐에 의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자, 근데 이런 것들 잘 챙겨둬야 돼. 해령에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곡선에 닿아서야 아니면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에 닿아서야? 그렇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이야. 따라서 이 해령, 즉 A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굳이 그린다면 자, 요게 지하의 온도 분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점이 압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지? 위로 올라가서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이 요거지? 그지? 요 곡선에 우리가 대비 봤을 때 얘가 압력 감소로 위로 올라가니까 요 용점보다 이 땅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암소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요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해령에서의 어떤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억 과정, 요 기억 과정은요. 자, 이렇게 간 거니까 이건 뭐냐면 물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물을 포함한 상태로 바뀐 거야. 그지? 이러면 물을 포함하게 되면 멘틀의 용유점이 낮아지면서 이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바로 섭입대 근처에서, 그지? 섭입형 경계의 섭입대 근처에서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멘틀에 물을 공급한다. 이것 때문에 멘틀이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에서 물을 포함한 상태가 되고요. 요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였죠. 됐죠? 요건 바로 요 B를 얘기하는 거네. 따라서 요 기억 과정은 B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B의 하부. 알겠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뭐도 만든다 그랬지? 그래, 우리가 대륙지각의 하부를 녹이면서 유문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섞여서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마그마는 뭐라 그랬지?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우리가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 확인해 볼게요.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이다. 맞아요. 나에서 멘틀의 용유점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물이 포함된 경우가 높다? 아니죠. 물이 포함된 경우가 용유점이 더 낮아지는 거죠. 됐지? 그래서 틀린 거. 디귿선지. 기억은 B의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B가 되는 거지. B 하부. 그래서 맞는 선지.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칠판 정리한 다음에 7번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기후변화 외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수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후변화 외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변하잖아. 그치? 이심률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자전축의 경사 방향 그 다음에 경사 각.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변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꽤 있죠. 이럴 때는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딱 경사 각만 바뀐 거야. 그럼 너무 심플하죠. 자, 일단 이 나의 자료는 A 시기와 비교할 때 B 시기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얘는 24.5도고 경사각이 얘는 22도란 말이야. 따라서 B 시기 때가 경사각이 더 작아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정리하자.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경사각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어떻게 돼? 더 증가하고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어떻게 돼? 더 감소한다 그랬지. 항상 경사각이 바뀌면 그 계절에서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바뀌어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지고 이것 때문에 연교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경사각이 커지는 경우에는 북방부건 남방부건 연교차가 증가한다라고 쌤이 얘기했던 거야. 그지? 자, 그런데 경사각이 작아지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 경사각이 작아지는 경우는 다 정리했겠지만 여름철하고 겨울철을 나눠봤을 때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는 거지만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원래보다 더 높아져. 따라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북방부건 남방부건 연교차가 뭐한다? 감소한다. 항상 경사각이 바뀌는 경우는 북방부하고 남방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경사각만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지만 경사각이 증가하면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높아지는 거지만 겨울철은 더 감소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마찬가지로 경사각이 줄어드는 경우는 여름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감소하는 거지만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더 높아지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지? 요걸 기억을 한다면 지금 A 시기와 비교한 B 시기의 자료가 나에 나와 있는 거니까 경사각이 줄어들었잖아. 그러고 보니 지금 여름철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북방부니까 요때가 여름이겠지? 여름철을 봤을 때 지금 음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A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여름철에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여름철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 1월달이라든가 여기 12월달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겨울철을 얘기하는 거니까 북방부 입장에서 겨울철만 봤을 때는 A 시기와 비교했을 때 B 시기에는 오히려 태양의 남중고도가 겨울철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았지? 따라서 이 자료는 연교차가 증가한 거다, 감소한 거다, 연교차가 감소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야. 됐지? 요거 가지고 문제 선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현재 근일점에서 북방부의 계절은 겨울이다. 사실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거는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내가 근일점에서 북방부는 현재 겨울철이라는 거 외워두라 그랬잖아. 물론 이 문제에서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지구가 있을 때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무슨 점에 있어? 근일점에 있는 거고요.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방부 입장에서 지금 무슨 철임을 알 수 있어? 겨울철임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현재의 지구 상태를 알려주지 않고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외워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았지? 어쨌든 맞는 거. 니은 나에서 6월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감소량을 물어봤어. 몇 도하고 몇 도? 20도하고 60도래요. 그럼 20도는 여기고 60도는 여긴데 6월 달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그럼 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20도일 때는 한 요 정도가 감소량인데 60도일 때는 한 요 정도가 감소량이니까 당연히 60도가 감소량이 더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니은 맞는 거. 자, 디귿 40도 N에서 연교차는 A 시기보다 B 시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연교차는 오히려 어느 시기가 B 시기가 더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8번 문제. 자료 해석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앞에서 부정한 문제 있었지? 4번. 그거랑 요거 8번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지? 특히 8번 문제는 선생님하고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솔루션 테크 트리 파트 1을 수강하는 학생들, 진도를 잘 맞게 따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 춘식이가 강조했던 폐색전선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알았지? 어쨌든 간에 요즘에 폐색전선 굉장히 유행한다 그랬잖아. 꼭 알아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제에서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라고 돼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야지. 자,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색전선은 저기압 중심과 가까이 있는 지점이 먼저 폐색전선이 되고 저기압 중심에서 멀리 있는 지점은 아직까지 폐색전선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그거에 일단 착안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러고 보니 요 밑에 강수량을 먼저 볼게. 강수량을 보면은 A하고 B가 누가 X, X'이고 누가 Y, Y'의 단면을 나타낸 거라고 보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A는 지금 구름이 자, 이 영역에서 다 있고 B가 다 오고 있는 거야. 이쪽이 지금 강수량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는 아마도 폐색 전선을 나타낸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름이 있고 여기 구름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비가 오고 여기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잖아. 그럼 이 B는 아직까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겹쳐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상황적으로 A보다 B가 조금 더 저위도에 위치한 지점의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봐봐. 자, 지금 어쨌든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북방부에서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경향상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온 느낌? 그지? 그럼 여기에 중심에 대충 여기쯤. 정확하진 않아요, 선생님도. 그러나 여기쯤 어딘가에 저기압 중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X'은 좀 더 고위도고 YY'은 좀 더 저위도의 단면을 나타낸 거니까 아마도 얘가 폐색전선이 형성돼 있고 얘는 폐색전선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바로 폐색전선이 형성된 거니까 A고 얘가 바로 여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앞뒤로 비가 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바로 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추론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됐지? 물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강의를 해서 해설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폐색전선의 그림을 그려줄 어떤 의무가 좀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폐색전선은 쌤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뇌피셜, 춤피셜이 좀 가미가 된다는 거 감안하면서 내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주면 여기 대충 저기압 중심이 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는 폐색전선, 그 다음에 여기는 폐색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온난전선을 일단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기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여기서 남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온난전선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폐색전선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폐색전선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느낌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또 보면은 풍향이 조금 급변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런 그림이구나. 폐색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한랭전선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쌤,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무조건 북서풍 아닙니까? 내가 폐색전선이 됐을 때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랭전선 뒤쪽에서 다 북서풍만 부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지점은 오히려 남서풍의 결의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또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팁을 좀 주자면,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여기 지점이 지금 비가 안 오는 구역이니까 여기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사이 구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정도 기역 지점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사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지점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착안한다면, 여기 앞에는 온난전선, 여기 뒤에는 한랭전선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알겠지? 자, 문제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A는 X'에서의 강수량 분포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Y'E는 폐색전선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폐색전선은 오히려 X'E'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틀렸어요. 디귿, 기역 지점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역 지점은 지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지점이야. 그럼 여기를 대충 그리면, 우리 이것도 많이 연습했잖아.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여기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기역 지점이 지표 지점이라고 한다면, 기역 지점은 지금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 상태야.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들아, 전선면 만나 못 만나? 못 만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요게 전선면이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전선면에 위치해 있다.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괜찮죠?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도 자료는 조금 신선한 문제긴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태풍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지나간 서로 다른 태풍이야. 그지? 다른 태풍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태풍 문제에서 항상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태풍의 중심기압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태풍의 세력을 알려주는 거고, 그지? 관측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한 기압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측소에서부터 태풍 중심까지의 어떤 거리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중심기압이야. 이건 태풍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태풍의 세력. 그치? 자, 그런데 이 나의 자료는 뭐냐면,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태풍의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의 자료라고 돼 있어. 그럼 대략적으로 제주도가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있을 때가 가장 가깝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자료고. 그 다음에 이 태풍, 이쪽에 있는 이렇게 지나간 태풍 입장에서는 여기쯤 있을 때가 제주도와의 거리가 가장 어느 정도 가까울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점에서 봤을 때 강풍의 반경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지?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강풍의 반경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겠지. 물론 여기서의 강풍의 반경보다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얘는 강풍의 반경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상태니까, 자, 여기쯤에 태풍이 있는 위치, 그지? 한 여기쯤에 태풍이 있는 요 위치구나. 따라서 얘가 니은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런데 얘는 강풍의 영역이 이쪽에는 없고요. 그죠? 강풍의 영역의 반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경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래도 제주도보다 더 왼쪽을 통과한 기역에서 한 여기쯤, 대략 잡을게. 여기쯤에 이렇게 위치했을 때를 나타낸 거니까 이 B의 자료는 기역의 자료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자, 요거 가지고 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태풍 기역에 의한 특보 상황이다 라고 돼 있어. A는 태풍 니은에 의한 특보 상황입니다. 틀렸어요.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 B면은 기역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때 제주도는 태풍의 위험 발효에 위치한다. 자, 기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태풍이 이렇게 진행하면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제주도는 무슨 발언에 들어가? 위험 발언에 들어가겠지. 따라서 이 문제는 기역에 의한 어떤 태풍에 의해서는 제주도는 위험 발언이고, 니은에 의한 태풍에 의해서는 안전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거. 자, 디귿 선지. A와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에 태풍의 세력은 기역보다 니은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라고 그랬죠?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 대략적으로. 그럼 중심기압이 얘는 960인데 얘는 955 정도니까 이때가 중심기압이 더 낮으므로 이때가 태풍의 세력이 더 셌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기역보다 니은이 강하다라고 해야 돼. 약하다가 아니라.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이 됐고요. 칠판 잠깐 정리한 다음에 10번부터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했고요. 자, 10번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체전선 문제 나왔네요. 이 정체전선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가해 자료를 보면은 정체전선이 지금 A 지점보다 밑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랬을 때 이 정체전선 북쪽에서 주로 내가 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자, 이 자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정체전선이라고 해서 저기압 중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기압 중심이 있다고 해서 온대 저기압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이것도 챙겨 두시고,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위쪽에 온난전선, 아래쪽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정체전선에 그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문제에서 알려주긴 했지만. 자, 그럼 봐봐.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보통 비는 정체선 북쪽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여기쯤에 정체전선이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 정체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풀었던 내용이잖아. 그치? 항상 정체전선 북쪽에서 비가 와. 그치? 물론 현실적으로 정체전선 남쪽에선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전반적으로 북쪽에서 많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거하고 지금 위치가 비슷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이 나는 바로 가의 자료가 바로 되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는 6시, 그러니까 06시, 6시의 지상일기로 나타낸 거고, 나와 다는 6시와 18시 레이더 영상 중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6시인 거고요. 따라서 나가 6시인 거야. 그럼 다는 뭐가 되는 거야? 18시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건대 6시에서 시간이 지나서 18시가 된 거니까 아마도 여기 있었던 이 정체전선은 18시가 되는 과정에서 점점 남아있구나. 남아에서 이쪽으로 왔구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거야. 됐죠? 자, 문제 선제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6시에 레이더 영상이다. 맞아요. 니은 다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 자,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알았지? 여러분들 집중호우 어떡하지? 내 집중호우 외우지 않았는데 얼만큼 와야 되는지 외우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달을 딱 봐봐. 다 보면요. 지금 가장 짙은 색깔이 있잖아. 같은 짙은 색깔이 여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강수량이 여기 표현돼 있어. 그럼 당연히 집중호우가 있지 없겠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기왕 문제에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꼼꼼히 알아두라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 좀 드리자면, 참고적으로 보통 30ml 시간당 요 정도 이상 올 때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보통 판단하고요.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ml. 알았지? 하루, 일일로 봤을 때는 80ml. 요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보통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40 이상인 부분이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요때는 집중호우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30 이상이니까 뭐 요 색깔 이상이면 다 집중호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 그치? 어쨌든 간에 요런 짙은 색깔이 나와 있으니 집중호우가 있었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숫자가 나와 있지, 내가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짙은 선의 색깔이 여기 있다는 것은 집중호우가 있겠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디귿선지 A지점에서는 6시와 18시 사이에 전선이 통과했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점점점 6시에서 18시로 가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A 쪽에는 전선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괜찮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자, 여러분 보니까 해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항상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물리량이 지금 수온하고 염분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해 자료에서 A, B, C가 찍혀 있는 지점을 가지고 염분이 누가 가장 높고 염분이 누가 가장 낮은지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그래, 그게 바로 출제 의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A, B, C를 기억, 니은, 디귿에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매치를 시키는 과정은 당연히 수온을 갖다가 매치를 시키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 자료를 분석했을 때 어디 염분이 가장 높고 어디 염분이 가장 낮은지를 판단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항상 물량이 2개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봐봐. 여기 지점은 지금 요렇게 뭐가 흐르는 곳이야?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곳이죠. 여기 북적도 해류. 우리 태평양 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바로 난류인 뭐가 되는 거야? 쿠로쇼 해류. 쿠자만 쓸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요 해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바로 북태평양이지. 그래서 여기는 북방부의 아열대 순환의 어떤 그림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쌤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 쿠로쇼 해류는 난류야. 그지? 얘가 난류인 건 맞지만 난류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거야? 아니라고 그랬잖아. 난류가 수온이 높은 것은 비슷한 위도의 한류랑 비교해 봤을 때 수온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절대적인 수온은 오히려 저위도에 있는 C가 수온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온은 C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수온이 가장 낮을 거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표층해류잖아.
깊은 곳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표층만 봐. 여기만 보는 거잖아. 지금 보면은 얘가 표층 수온이 가장 어때? 높지? 얘가 기역이네. 아, 따라서 기역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수온이 가장 높은 C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온이 높은 게 누군데? 얘잖아. 얘는 바로 디귿이네. 아, 디귿이 B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니은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따져주면 되겠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연분이 나와 있는데 표층 연분만 비교해보자. 표층 연분을 비교해보면 표층 연분이 가장 낮은 애가 얘잖아. 얘가 바로 누구냐면 기역이야. 기역이 가장 낮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잖아.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디귿이야. 이거 헷갈리게 돼 있어, 점선이. 그 다음에 니은이 바로 얘잖아. 그치? 얘가 표층 연분이 가장 높은 거야. 이게 바로 연분의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추론했을 때 우리는 알았잖아.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 누구에 매치되는지 알았으니까 기역이 누구였습니까? C였잖아. C. 그 다음에 디귿이 누구였습니까? 디귿이 B였잖아. B.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이 누구였어? A였잖아. 아, 연분은 이렇게 대소관계가 따져지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알았지? 자, 문제 선지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A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A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2번. 기역은 C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맞습니다. 자, 3번. 표면 해수의 연분은 B에서 가장 높다. 표면 해수의 연분은 B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A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C에 흐르는 표층 해류는 무역풍 영향을 받는다. C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는 곳이니까 무역풍 영향을 받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혼합층의 두께는 C보다 A에서 두껍다. 자, 이거 따져보면 되겠죠? 자, 혼합층의 두께는 수온이 일정한 거니까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게 뭐야? 요게 지금 보니까 니은이잖아. 니은이 뭔데요? 니은이 바로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실선이니까 기역이지? 기역이 뭔데요? 그래도 써주면 기역이 C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C보다 A에서 두껍다고 했으니까 C보다 A에서 두껍다. 맞는 선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은요. 심층순환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5초 컷이야. 5초 컷. 알았지? 5초 컷. 그래. 문제 좀 천천히 내는 애들도 있으니까 10초 컷이라고 하자. 10초 컷. 자, 보자. 지금 심층해류 순환 나타낸 건데 얘가 가장 밀도가 작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니까 중심저,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됐지?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남극 중층수이다. 맞아요. 니은. 해수의 밀도는 B보다 C가 크다. 당연합니다. 자, 디귿. C는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층 순환을 통해서 심해층의 중위도와 저위도의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심해층에서는 생각보다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나타난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지.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역시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엘니뇨 라니냐 문제치고는 상당히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평 때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자, 일단 보면요. 나와 있는 자료는 수온편차네. 끝났네. 뭐 수온편차. 수온편차. 항상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뭐를 빼는 거야? 평년값을 빼는 거야. 그치? 그럼 수온편차가 음의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고, 양의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자료를 보면은 항상 웨스트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서태평양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험지를 보는 입장에서 이쪽이 무조건 동태평양.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경도로 얘기할 때는 태평양 입장에서는 웨스트가 오히려 동태평양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쪽이 서태평양이지. 그럼 자료를 봤더니 이쪽 동태평양의 표층 부분을 봐. 여기를 봤더니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 수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높아져 있는 거야.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져 있다? 아, 얘가 엘니뇨구나. 그지? 그럼 얘는 문제 조건에서 라니냐가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얘도 이쪽을 동태평양, 이쪽을 서태평양으로 잡았을 때 자료를 보게 되면 이쪽에 동태평양 근처에 미안. 자, 쏘리. 이쪽을 서태평양으로 잡고 내가 틀릴 뻔했네. 이쪽을 동태평양으로 잡았을 때 이쪽의 표층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음의 값이라는 얘기는 수온이 동태평양 입장에서 낮아져 있다. 따라서 여기는 라니냐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자, 문제 선제 보겠습니다. 기억. 무역풍의 세기가 강하다. 가에 비해서 나는 무역풍의 세기가 강한 거 맞죠? 자, 좋아요.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강하다. 자, 라니냐 때가 용승이 더 강해지고 표층 수온이 더 낮아지는 거 맞죠? 자, 디귿선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해면 기압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니냐가 돼버리면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 입장에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이 더 강해져 평년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저기압이 더 강해지잖아. 근데 엘니뇨가 돼버리면 오히려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저기압이 되고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고기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어이구, 3단원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군요. 자, 보니까 지금 광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태양을 상대값 광도 1, 반지름도 1 상대값, 그 다음에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뭐예요? 람다 맥스지. 자,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 뭐였습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의 방출 파장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분의 빈의 변이상수 A였습니다. 그지? 이거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었잖아. 따라서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인 람다 맥스가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다. 이거는 다 챙겨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지 바로 갈게요. 자, 기억! 기억은 5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500보다 크냐 작냐니까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끝까지 계산하지 마. 크다 작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일단 얘가 500보다 크다 작냐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표현 온도가 높냐 낮냐를 물어본 거가 똑같은 거야 지금. 그치? 람다 맥스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광도 공식 써보자. 자, 광도 공식은요.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현 온도의 4제곱의 곱에 비례하지. 그치? 그럼 표현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표현 온도의 4제곱은 그치?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 L에 비례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A는 태양에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25배야. 그지? 그럼 반지름이 25배야. 요게 25배. 자, 광도는요. 태양하고 비교해봤을 때 170배야. 17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1보다 크냐 작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25의 제곱이니까 625지. 625분의 170이니까 얘는 1보다 작지. 따라서 결국 요 값이, 내가 이렇게 설정해 볼게. 요 값은 얘들아 뭐보다 작다고요? 1보다 작다고요. 1보다 작아.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표면온도의 4제곱이 A는 태양보다 더 낮다는 얘기야. 그럼 표면온도의 4제곱이 A가 태양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표면온도도 A가 태양보다 더 낮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A는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더 낮으니까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는 람다 맥스가 더 떼야 돼? 길어야 되므로 얘는 500 나노미터보다 더 길어야 돼.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지. 됐어? 그래서 그 선지는 자, 맞는 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이제 반지름으로 본 거네. 이것도 B하고 태양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반지름이니까 바로 광도 공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반지름은 자,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얘들아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L에 비례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해야 된다고요. 됐지? 그러면 온도가 지금 B는 태양의 몇 배로 돼 있냐면 64, 온도가 온도가 반지름으로 봤으니까 파장을 먼저 따져야겠지. 얘가 250이고 얘가 500이니까 1대2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B가 태양보다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더 짧으므로, 그치? 짧다는 얘기는 온도는 2배 더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게 2배야. 자, 그 다음 광도는 몇 배입니까? 64배야. 그치? 그럼 요건 얼마가 나옵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64니까 8이네. 그지? 그럼 4분의 8이니까 4분의 8이면 2가 되겠네.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태양의 얘들아 반지름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4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됐지? 여기는 2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선지. 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표면 온도를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A보다 B가 더 많다라고 돼 있어. 그럼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보다 B는 람다 맥스가 더 파장이 기니까 표현도가 더 떼야 돼? 작아야 돼. 그 표현도가 더 A가 작으니까 에너지도 더 작아야 된다. 자, 따라서 디귿선지에서 A보다 B가 많다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5번 문제는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A와 B 중에 하나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얘들아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를 봐봐. 질량이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여기가 태양이지. 그럼 여기 니은이 찍힌 이 별은 태양 질량의 1.5배 혹은 2배 이상이야. 따라서 여기는 바로 대류 핵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에서부터 표현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 핵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핵에서 지금 대류 핵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색깔 칠한 이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류가 되는 거야.
그 여기는 복사축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바로 복사가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러고 보니 여기 기억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은 별이야.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은 별이니까 얘는 당연히 핵,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핵, 복사층이 있고 여기 이제 대류층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 아 맞네. 이렇게 보면서 문제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 영역의 평균 온도는 질량이 기억인 별보다 니은 별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온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평균 온도 A 영역인데 A 영역은 얘는 여기야. 중심부야. 얘는 바깥쪽 표면이야. 그럼 당연히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별의 표면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는 선지인데 설령 이 문제가 얘도 이쪽 중심부를 비교하고 얘도 이쪽 중심부를 같이 중심부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도 얘가 질량이 더 큰 별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중심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얘네 둘을 비교해도 얘가 더 높은 거고 당연히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높은 거지. 알았지?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면. 그래서 기억 선지는 얘들아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B는 복사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는 선지가 맞죠? 복사. 자,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이 기억인 별의 중심부에는 자 기억은 지금 여기고요. 자 우리가 주결성 중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항상 PP 반응이 중심에게서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어떻게 나타나? 우세하게 나타나지. 따라서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작은 기억도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중심에게서 더 우세하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괜찮죠? 자, 우리 다음 문제 가볼게요. 16번 문제. 아이고, 이것도 괜찮은 문제였어. 그지? 자료적으로 조금 신선한 문제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좀 생색을 좀 내자면 선생님이 생색 내려고요? 선생님 작년 식센모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척을 좀 하자면 교육청이 선생님이 식센모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약간 자 미안합니다. 교육청 미안합니다. 자 어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실인걸. 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16번은요. 자 내가 너희한테 개념 테크트리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실제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화 평형이냐고 물어본다면 정력화 평형이 맞지만 사실은 같은 주기율성 안에서도 막 주기율성이 됐을 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광도가 조금씩 뭐 한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알았지? 물론 요거는 내가 배경 지식으로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료상에서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원시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는 원시별, 하나는 적색거성, 하나는 주기율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봐봐. 상황적으로 나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먹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원시성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주기율성이라는 얘기고 얘는 거성이라는 얘기잖아. 적색거성. 이 얘기잖아 지금. 그래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거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기율성에서 거성이 될 때 바깥쪽이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근데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증가하잖아. 그럼 끝났네. 여기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얘잖아. 그럼 얘가 광도야. 얘가 뭐지? 여기서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표면 온도지. 이렇게 판단이 일단 가능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K지? 약 6000K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K라고 한다면 이 별의 표면 온도도 태양하고 어느 정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면 온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6000K하고 조금 맞물리는 곳에서 주기율성이 있는 상태니까 얘가 표면 온도고 얘가 광도야. 이렇게 판단도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광도인데 광도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럼 생각해봐. 원시별은 중력 수축을 통해서 주기율성이 되기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쭉 압축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지. 그래서 어쨌든 수축이 되면서 온도는 높아지지만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우리가 광도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라고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뭐 요 정도까지는 그려줄게. 왜냐면 우리가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우리가 더 알아가려고 듣는 것도 있는 거잖아. HR도를 딱 그렸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따라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바로 주기율 라인이라고 잡았을 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경로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원시성이 여기 좀 찍혀. 그 다음에 원시성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주기율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주결성에서 이 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얘가 중심부에서 수색융합반이 끝이 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적색 거성 쪽으로 가는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주결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적색 거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지. 항상 그림하고 같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구과학은. 그래서 지금 원시성에서 주결성으로 될 때 이렇게 H7도 항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표현 온도는 높아지지만 오히려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 때문에 광도는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광도가 줄어들고 얘는 커진다라고, 표현 온도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선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표현 온도이다. 맞아요. 기억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반응이다. 기억에 주요된 에너지는 원시성이기 때문에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알고 있죠? 틀린 거.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보다 디귿일 때 작다? 그렇죠. 주결성일 때보다 적색 거성이 됐을 때 별의 평균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 별의 평균 밀도는 작아지지만 중심부의 밀도는 오히려 더 수축하니까 높아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지?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어요. 자,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어느 외계 행성계 가와 나를 나타낸 건데, 자, 이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하나의 중심별을 하나의 행성씩 각각 돌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봐봐. 일단 중심별의 분광형을 봤을 때 얘는 F형이고 얘는 M형이니까 표현 온도가 가의 중심별이 나의 중심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쌤, 우리가 생명가는 지대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 온도가 아니라 광도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꼭 기억해둬야 돼. 알았지? 생명가는 지대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표면 온도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크기까지를 고려한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V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거 잘 봐야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두 별은 주결성이라는 얘기야. 그럼 같은 주결성끼리는 표현 온도가 높은 주결성이 뭐도 커야 돼? 광도도 커야 되잖아. 따라서 가 외계행성계가 나 외계행성계보다 중심별의 광도가 더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는 선지를 보고서 그냥 풀어도 가능하지만 문제 풀 때는 실제로 그렇게 푸는 거지, 실전적으로는. 근데 선생님은 너한테 해설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가의 중심별이 있고 나의 중심별이 있는데 가의 중심별은 자, 광도가 큰 별이 있습니다. 나의 중심별은 광도가 좀 작은 중심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가가 나보다 중심별의 광도가 더 크니까 생명가는 지대가 더 멀리 있고 폭도 더 넓어야 됩니다. 그치? 나는 상대적으로 자, 가에 비해서 생명가는 지대가 더 앞에 있고 폭도 더 좁아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런데 이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는 생명가는 지대가 1.7부터 3AU까지로 돼 있으니까 여기 앞쪽 선이 1.7AU라는 얘기고 뒤쪽 선이 3AU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봐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가의 행성계에서 1.82라고 돼 있으니까 요 생명가는 지대 안에 쏙 포함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의 행성계에서는 행성이 생명가는 지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행성에. 됐지?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생명가는 지대가 앞쪽 선과 뒤쪽 선이 지금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에 비해서는 생명가는 지대 거리가 더 가깝고 폭도 더 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얼만큼 되겠어? 3에서 1.7을 빼면 되는 거니까 1.3AU가 되겠지. 그러면 자, 나에서 생명가는 폭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얘는 1.3AU보다는 폭이 더 좁아야 되는 거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에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3.1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까지를 3이라고 잡는다면 3.1이면 나 행성계에서는 행성이 3보다 더 뒤에 있는 이런 상태야. 행성이 여기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지. 자, 일단 됐니? 자, 요거까지 판단하면서 문제 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의 행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생명간의 대폭은 1.3A보다 넓다가 아니라 좁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1.0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뭐냐면 행성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입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야. 자, 이걸 말을 바꾸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물론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요 행성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는 식을 꼭 기억해 두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이건 뭐라 그랬어? 얘를 S라고 잡았을 때, 알았지? 행성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를 S라고 잡는다면 이 S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더 많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중심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적게 받는 건데 거리의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쌤이 말씀드렸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지? 자 물론 이 문제는 꼭 이 식까지 써서 풀 필요는 없지만 자 어쨌든 이 식을 써서 쌤이 설명을 한다면 지금 봤을 때 지금 나의 행성은 가의 행성보다 어때? 거리가 더 중심별과의 거리가 더 멀어요. 그지? 근데 나 행성계의 중심별의 광도가 가보다 더 작지. 그러니까 분모는 더 크고 분자는 더 작으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1.03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건데 사실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런 문제는. 얘는 지금 생명가는지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생명가는지대보다 훨씬 더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얘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꼭 알아두기를 추천드리는 마음에서 쌤이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 문제 나왔는데요. 이 허블의 법칙 문제에서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에서 강조한 내용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차근하게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는요. 이 왼쪽 자료를 보게 되면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래프가 주변에 비해서 밑으로 푹 내려가 있어.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특정 파장대가 에너지가 흡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약하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가 바로 무슨 선이 되는 거야? 흡수선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주변에 비해서 위로 팍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에너지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니까 이건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방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럼 K사의 어떤 관측된 어떤 파장들을 나타낸 건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관측 파장이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요. 됐지?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다시 나와 있죠. A에 해당되는 관측 파장은 256인데 B의 관측 파장은 277로 B가 관측 파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자, 봐봐. A와 B는 서로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다른 원소지. 근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퀘이사라고 하는 은하가 있어. 그치? 퀘이사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도 우리 시선 방향,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적세 편이가 매우 어떻게 나타나? 크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이 퀘이사의 후퇴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후퇴 속도 V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자, V는 뭡니까? 광속에다가 곱하기 원래의 파장분의 뭐죠? 파장의 변화량이었어요. 그치? 요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쌤이 무슨 내용을 강조했냐면 개념 테크트리 수업할 때 우리가 적색편이란 말과 파장의 변화량이란 말은 조금 다른 의미다. 파장의 변화량은 요 분자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적색편이는요. 원래 고유 파장에 대한 파장의 변화량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색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후퇴 속도는 엄밀히 말하면 적색편이에 비례하는 거지. 그지?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왜? 지금 문제처럼 서로 다른 원소 갖다가 따졌을 경우에는 자, 애초부터 고유 파장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파장의 변화량도 달라야지. 이걸 내가 많이 강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거야. 어쨌든 퀘이사 안에서 A라는 원소 갖다 따지던 B라는 원소 갖다 따지던 뭐는 같게 나타나야 돼? 적세 편의는 같게 나타나야 돼. 근데 A하고 B 중에 한쪽이 만약에 고유 파장이 더 길다면 고유 파장이 긴 쪽이 파장의 변화도 더 떼야 돼?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야 요 전체의 비율인 적세 편의가 같게 나타난다. 요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잠깐 보자. 우리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적세 편의가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적세 편의를 내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써볼게. 적세 편의는 고유 파장분의 뭐였죠? 나중 파장 마이너스 처음 파장이야. 요게 파장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나면 나중 파장과 처음 파장의 관계를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나중 파장은 자, 얘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요거분의 요거가 1이니까 그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처음 파장 곱하기 적세 편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빨리빨리 생각해봐. 맞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요것까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학생들이 높을 거예요. 그지? 그럼 봐봐. 이거 뭐냐면 이런 얘기야. 결국 동일한 퀘이사에 대해서 따진 거기 때문에 얘의 후퇴 속도는 얘로 구하던 어떻게 나타나야 돼? 같게 나타나야 돼. 그지? 그 말은 얘로 구하던 얘들아 적세 편의는 같게 나타나야 돼. 그럼 이 적세 편의가 같다는 얘기잖아. 왜 같지?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요게 일정할 때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가 있냐면 나중 파장이 긴 애가 고유 파장도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지? 사실은 이 맥락은 우리가 과거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야. 됐지? 그럼 봐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A의 관측 파장보다 B의 관측 파장이 더 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보다 B가 고유 파장도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기억은 최소한 112보다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 가만히 봤더니 관측 파장에서 정지 상태의 파장, 고유 파장을 빼면 숫자도 아주 이쁘게 돼 있네요. 144네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델타 람다가 자 144. 자, 여기 써줄게요.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안 예쁘네. 여기서 델타 람다가 14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얘들아. 고유 파장이 큰 애가 파장의 변화량도 더 커야 적세 편의가 같아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여기 파장의 변화량이 144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파장의 변화량 277에서 기억을 뺀 게 파장의 변화량이 되겠지? 이 B의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는 당연히 뭐보다 얘들아 144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얘가 277이니까 277에서 144를 빼면 133이 되는 거잖아. 맞죠? 133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차이가 144보다 크게 나타나려면 기억은 133보다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알았지? 요런 맥락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들아 봐봐. 동일한 원소 갖다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고유 파장이 같을 테니까 이때는 파장의 변화량이 후퇴 속도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이 문제처럼 서로 다른 원소 갖다 따지는 경우에는 고유 파장이 애초부터 다르니까 고유 파장이 큰 애가 파장의 변화도 더 커서 적세 편의는 둘이 같게 나타나야지 후퇴 속도가 동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일단 이해됐죠? 우선 이제 자, 좋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흡수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흡수선 맞고요. 니은 기억은 13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억은 선생님이 구한 대로 133보다 작아야 됩니다. 디귿선지 이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당연합니다. 멀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정지 상태보다 관측 파장이 더 길어졌으니까 적세 편의가 크고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K사는 매우 멀리 있고 후퇴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적세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18번까지 해결이 됐고 자, 1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외계 행성 탐사에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은 과도하게 친절하게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좀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 완벽하게 말을 못하지만 행성 B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중심별의 정중앙을 이렇게 뭐에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 그럼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너희들의 시선 방향이 어떤 거야? 나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완벽히 나란하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마 나란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나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근데 행성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별의 위쪽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 일단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 식을 나타낸 건데 A가 식이 나타나서 다시 식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요만큼의 간격이야. 이게 바로 A 행성의 뭐가 되겠어? 공전 주기가 되겠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식이 나타나고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언젠지 몰라도 또다시 B가 식이 나타나는 지점이 멀리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A의 공전 주기보다 B의 공전 주기가 더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길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일단 여기가 됐니? 그래서 추가 설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선지를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억, 공전 주기는 A보다 B가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니은 선지. 반지 이름은 A가 B의 4배이다. 자, 요런 문제 우리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 그치? 여기 봐야지. 여기 보면요. 자, 따져보면 자, A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값을 1로 잡았을 때 어두워지는 폭이 0.996에 의해서 밝기가 그러니까 어두워졌을 때의 밝기가 0.996으로 보였으니까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진 폭은 0.004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B는 원래 1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정도가 대충 요 정도로 잡았을 때 얼만큼이 어두워진 거냐면 0.001이 어두워진 거라고요. 그치?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별의 면적에 대한. 그치?
별의 면적에 대한 뭐의 면적? 행성의 면적에 비해서 결정된다고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동일한 중심별을 갖다가 행성이 두 행성이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별의 면적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결국 원래 발길이에서 어두워지는 폭은 행성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A 행성과 B 행성의 면적의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 4대 1이 된다고요. 면적의 비가 4대 1이지? 요거 맨날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비는 파이 r 제곱이 면적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비는 A 대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요게 반지름의 비야 R이라고 쓸게요.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정확히 점선 같은 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가 딱 0.9999, A가 딱 0.996이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어쨌든 약 2대 1 정도가 되니까 여기 니은 선지는 A의 반지름이 B의 약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4배는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니은은 X. 됐죠? 자, 디귿선지. 기억 시기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1AU보다 멀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야. 좋은 선지인데. 자, 이것을 선생님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가의 그림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7, 8을 바라봤다고 했을 때 너희들의 방향이 지금 시선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모습을 쌤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쌤이 개념 테크트리 수업 때도 아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별이 이렇게 있어. 봐봐. 별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 시선 방향이. 됐니?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방향을 쌤이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꾼 거야, 지금. 됐죠? 그러면 자, 지금 봤을 때 행성 B는요.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란하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요게 B야. 그지? B의 어떤 공전궤도면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이쪽을 봅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우리는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상황적으로 행성이 별을 위쪽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돌아야 되겠니? 우리는 시선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행성이 여기 딱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눈에서 시선 방향에서 보면은 행성의 위쪽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치? 자, 그런데 자, 봐봐. 지금 디귿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디귿선지에서 기억 시기라고 했으니까 기억 시기면 지금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때 비행성 입장에서는 식이 딱 일어나는 정중앙이지. 그럼 식이 일어나는 딱 정중앙이니까 B 입장에서는 행성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B가 되는 거지. 여기 B. 됐죠, 우선한지? 그 다음에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요 시점에서 식이 나타나고 다음 식이 나타나는 정중앙에 있단 말이야. 그치? 이 말은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 별 뒤에.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A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A가 되겠지. 이런 얘기. 됐니?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A와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각각 0.4, 0.6이라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얘들아, 요 거리, 요를 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 거리. 요 거리가 0.4AU란 얘기야. 0.4. 이랬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공전궤도 반지름이 0.6A니까 요 거리가 0.6AU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A와 B까지의 거리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 거리는 아마도 얘네 둘을 0.4와 0.6을 합한 1AU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더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 딱 1AU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A도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이 딱 나란하다면 A가 이렇게 완전히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는 거야. B하고. 그러면 A가 요쪽에 있을 때, 그지? 요쪽에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B가 요쪽에 있을 때가 딱 뭐가 되는 거야? 1AU의 거리가 되는 건데 이 A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는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AU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아주 괜찮은 문제야. 알았지? 선생님 이런 문제 완전히 열광해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좋은 문제입니다. 자, 교육청 파이팅! 자, 좋습니다. 자, 교육청의 문제 퀄리티가 평가원을 이기는 그날까지 춘식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평가원도 훌륭합니다. 자, 가까원이죠, 가까원. 자, 어쨌든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어느 쪽에 붙어야 되냐? 자, 어쨌든 20번. 자, 20번 문제는 자, 너희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문제 포스는 약간 쫄았을 거야. 뭐지? 이거 킬러인가? 그런데 막상 풀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우주 모형에 대해서 설명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학생들도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일단 쌤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주 모형에서 내가 뭘 조심하라 그랬어? 우리가 가속 팽창이냐 등속 팽창이냐 감속 팽창을 결정하는 것은 인력, 즉 물질 밀도, 그 다음에 청력,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 우주냐 평탄한 우주냐 닫힌 우주를 따질 때는 이것은 우주의 곡률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 중에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그냥 우리는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지금 얘 A 모형을 보자고요. A 모형 봤을 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요게 물질 밀도니까 인력이라고 쓸게요. 결국 물질 밀도가 인력과 관계 있는 거잖아. 그치? 요거는 암흑 에너지 밀도에 관계 있는 거니까 얘는 청력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청력이 인력보다 월등히 크잖아. 그럼 얘는 무슨 팽창이 되는 거야? 가속 팽창이지. 가속 팽창. 됐지? 가속 팽창. 근데 얘는요. 자, 암흑 에너지가 0입니다. 아, 그럼 청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땡기는 힘만 작용하네. 그럼 얘네 둘 다 뭐가 되겠어? 감속 팽창이 되겠지. 얘도 감속 팽창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린 평탄 닫힌을 따질 때는 이제 곡률과 관계 있으니까 임계 밀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합을 딱 봤더니 1이야.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야?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곡률이 0인 평탄한 우주. 자, 근데 얘는 역시 합이 1이네? 얘도 그럼 평탄한 우주인 거야. 얘는 가속인데 평탄하고 얘는 감속인데 평탄해요? 내가 이거하고 이거를 별개로 구분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걸 연관시키려고 자꾸 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 C는 이 C 같은 경우는 0.27 0이니까 얘를 합한 게 1보다 커 작지.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가 작으니까 얘는 무슨 우주가 되는 거야? 열린 우주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자마자 요거 딱 대략 0.3, 0.7하고 비슷하니까 요게 바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우주 모형을 얘기하는 거구나.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 바로 감 잡았을 거야. 그리고 요거는 쌤이 B하고 C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서 정한 거니까 요것이 바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서 우리가 평탄한 우주와 열린 우주를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우주 모형 C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으니까 얘가 C네. 그 다음에 요 선이 지금 기역이 되는 거고 요 선의 모양이 지금 니은이 되는 거네. 그런데 일회용 관측 결과가 지금 보니까 누구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거 기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럼 일회용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뭐를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 가속 팽창 우주를 지지하게 되는 거잖아. 표준 우주 모형.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에서 가속 팽창 우주가 표준 우주 모형인 가속 팽창 우주가 A가 될 테니 얘가 A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문제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B의 편차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은 A의 편차 자료야. 틀렸어요. 니은. 자, 적세편이가 1인 천체의 겉보기 등급. 그냥 우리가 잘 해석하면 되겠네. 적세편이가 1이래. 그럼 여기네. 그럼 여기를 그대로 올려. 그러면 자, B의 경우는 한 요 정도. 겉보기 등급이. A의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한 이 정도. 따라서 A로 따졌을 때가 더 어둡게 보이고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할 때도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가속 팽창 우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떻게 어둡게 보인다. 이런 조지성이. 그지? 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거기 니은 선지에서 적세편이가 1인 천체의 겉보기 등급은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A가 더 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일회용 초지성 관측 자료와 가장 부합되는 모형은 A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틀린 선지만 꼭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맞은 선지도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